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칠까? 단순히 매우 고통스러웠다든가 후각이 상실됐다든가 하는 식의 단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다룬 기사는 국내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오늘은 외신에 비친 우리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이런 과정들을 현장감 있게 알고 느낄 수 있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게재된 기고문으로 그 제목은 코비드19로 서울병원에 입원하다. 필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어머니를 둔 혼혈의 독일인 사업가입니다. 자각 증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공황 검역, 검사, 확진, 그리고 치료와 퇴원 과정까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너무 디테일해서 오히려 본 클립에서는 구체적인 약물의 종류를 설명한 것을 비롯해 몇 가지 내용들은 제외 또는 축약했습니다. 기사의 내용과는 관계없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러한 자세한 기사를 보면서 독일 국민성의 특성이 드러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업가인 토비아스 데니거 씨는 한국 도착 직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본지를 통해 그가 받은 한국에서의 건강관리 및 퇴원까지의 과정을 전해왔다. 서울 여행을 계획할 때 나는 어머니를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운명의 기이한 반전으로 결국 치료가 필요한 것은 나였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신 어머니는 위험군에 속했고 한국은 전염병이 통제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어머니는 이러한 결정을 확신하지 못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암을 극복했었기 때문이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달, 어머니는 처음으로 통증이 없는 생활을 하며 건강을 되찾았고 매일 비교적 긴 산책을 즐길 수도 있었다. 여기서 어머니는 편안함을 느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를 한국으로 떠나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와 나는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섬뜩할 정도로 텅 빈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증상을 스스로 보고하는 양식을 받았다. 나는 경미한 인후통이 있다고 보고했다. 항공기는 완전한 매진 상태였으며 대부분은 아시안으로 국제공항인 인천에 내려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환승 후 중국으로 귀국하는 승객들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일부는 전체 방호복까지 입고 있었다.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요원들은 비접촉 머리 온도계로 모든 사람들의 체온을 확인했다. 그들은 우리를 증상이 없는 그룹, 가벼운 열이 있거나 스스로 자가 증상을 신고한 그룹, 모두 두 그룹으로 나눴다. 나는 약간의 인후통을 신고했기에 후자에 배정됐다. 이 시점에서 내 체온이 다시 테스트되었지만 이번에는 귀체온계를 사용했다. 나는 증상과 증상 발현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면봉을 코를 통해 삽입한 다음 목까지 깊숙이 넣어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 이후 우리는 또 다른 대기실로 옮겨져 햄버거를 받았고 곧바로 황량하게 느껴지는 수화물 픽업 장소를 안내받았다. 우리 그룹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셔틀버스를 타고 인근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다. 나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식 저녁 식사와 함께 샤워 도구들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양성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고 나를 위한 이동 계획이 준비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고 그래서 양성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한국에 오는 것이 과연 옳았던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내 마음을 괴롭혔다. 다행히도 그녀의 결과는 음성이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엄격한 자가격리를 선택했었고 외출할 때면 의료용 마스크를 철저하게 썼기 때문이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구급차가 오는 중이며 벨트나 보석 등에 있는 금속 부품들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나는 개인용 보호장구를 지급받았고 구급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의 국립의료원은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어진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병원 중 하나다. 병원에 도착하고 내렸을 때는 의료용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나와 같은 환자들을 위해 각종 검사 장비가 실려있는 버스였다. 버스에서 엑스레이와 CT를 찍은 후 나는 휠체어를 탄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여정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이동하는 동안 한 명의 의사와 더불어 내가 지나간 자리 모든 곳을 소독하는 전담 직원들이 있었다. 많은 직원들이 단 몇 명의 환자를 이동하는 데 동원됐다. 필자는 인후통이 있었지만 그 증상이 미약해서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자도 이후에 언급하지만 단 며칠만 해도 급속히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약한 증상도 지나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들어간 후 나는 4개의 침대가 있는 가압식 격리실에 갇혔다. 4인실이었지만 그 공간은 오직 나 혼자만 이용했다. 내 상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CT 촬영 결과 가벼운 폐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호흡곤란이 없었고 산소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성 2차 감염이 폐렴을 악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균을 채취해 배양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5일이 소요되며 이때까지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메스꺼움과 함께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기 시작했다.
입안에 피가 고였고 인후통이 극심해졌다. 이번 첫 주 동안 나는 식욕이 저하되면서 약 4kg이나 살이 빠져버렸다. 그리고 나는 또한 후각이 상실됐음을 알았다. 약 일주일 후 다른 증상들과 마찬가지로 폐렴 역시 호전되었다. 그때부터 내가 받은 유일한 약물은 간 보충제였다. 간 수치가 계속해서 약간씩 상승했기 때문. 나중에 나는 코로나 치료 중에는 간 수치 상승이 일반적으로 관찰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몸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3명이 사용하는 병실로 이동해 머물러야 했다. 완벽한 보호장구를 하고 우리를 돌보는 의료진은 이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줬다. 질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당국이 세운 규칙은 대단히 타이트했다. 병실 룸메이트와 나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24시간마다 새 마스크로 갈았어야 했다. 우리는 음식도 공유할 수 없었다. TV 리모컨, 문손잡이 또는 냉장고와 같이 우리가 만지는 모든 표면은 나중에 특수 물티슈로 소독해야 했다. 그리고 물티슈를 사용하기 전에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했다. 또한 한국 의료진은 우리 방을 매일 청소했고 모든 표면을 소독했다. 생활 공간은 비디오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그들은 이를 우리에게 고지했다. 빅브라더 스타일. 우리가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면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규칙을 따르도록 친절하게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자유에 대한 유일한 침해는 아니다.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간호사에게 전화를 해야 했다. 누군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그때마다 병실 바닥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소독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쁘지는 않았다. 나는 월수금요일에 테스트를 받았다. 하루의 검사는 다른 방식으로 2번 수행한다. 하나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코 뒤쪽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검사이며 다른 하나는 입을 통해 하는 객담 검사다. 채취 검사 외에도 우리는 하루에 3번 바이탈 검사를 받았으며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는 빈번하게 받았다. 3인실로 옮기고 한참이 지난 후 드디어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적 한계로 테스트가 완벽하지는 않다. 이틀간의 이중음성 테스트를 기록해야만 퇴원할 수 있는 것.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 의료진들은 이중검사를 여러 번 반복했다. 최종 완치 판정. 퇴원 당일 아침, 간호사들은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모두 버리라는 지시를 냈다. 그들은 전자제품과 같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소독해줬다. 독일은 코비드19를 비교적 잘 처리했지만 병원 입원 기간과 치료 및 모니터링 수준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한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코로나 환자를 감안했을 때 한국보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용은 독일 전체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영국은 더하다. 그런데도 영국은 신규 입국자에 대해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으며 거처가 없는 경우에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숙소로 데려간다. 독일의 집으로 돌아온 후 내 어머니는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사망한 한국인 모친과 아들이 있다는 것이며 그들의 친척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일 수도 있었겠다 라고 말이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은 최근의 세계적 재확산. 유럽에서는 가장 잘한다는 독일도 하루 10,000명이 넘어갔고 지난 13일에는 25,000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 하루 300명을 넘어가면서 불안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직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빠르게 확산하는 병의 특성상 매우 조심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저부터도 익숙해지면서 경계심이 느슨해졌음을 느낍니다. 실질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건 내년 하반기.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좀 더 긴 호흡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이 병을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게 아닐까.